예, 3월 17일에 이어서 3월 19일 1주차 마지막 2시간 수업을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다르지만은 접근하는 것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기술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안 기술은 발전하게 된 계기가 역시 전쟁입니다. 전쟁.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연합국 간의 전쟁에서 정보 암호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부터 사용된 그 기술의 원리, 즉 대칭키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 기술인 대칭키에 반대되는 비대칭키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칭키 기술은 공개키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개키 시스템은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 블록체인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시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 이 해시 함수는 원래는 전자서명에 사용되어진 기술입니다. 인증을 위한 전자서명에 사용된 기술인데, 현재 이것이 블록체인의 채굴, 즉 마이닝,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이야기하는 이 채굴 작업에도 이 해시 함수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키 시스템을 이용한 인증 확인하는 그 기본적인 보안 기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큐리티 서비스를 봅시다. 먼저 오센티케이션, 인증이라는 것은 누가 데이터를 보냈느냐, 누가 데이터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인증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인증 서비스에는 피어 엔티티 오센티케이션, 즉 그 대상자, 소위 누가 그 데이터를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 오리진 오센티케이션은 데이터가 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히 맞다,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약간 다르죠. 피어 엔티티는 사람을 인정하는 거고, 데이터 오리진은 그 데이터가 누구에게 온 거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세스 컨트롤은 자원을 오남용하는 것을 막아준다. 즉 지금 지난 시간에 예를 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약국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먼저 다 사가 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 태어난 해 끝자리 번호를 가지고
나눠서 분산되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액세스 컨트롤이 되겠고, 또한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로그인 서비스가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액세스 컨트롤이 보안 서비스에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비밀성 서비스입니다. 비밀성, confidentiality. 역시 비밀성도 데이터 confidentiality, 즉 데이터가 데이터는 어떤 커넥션, 연결형 서비스에서 TCP죠. 그 TCP 연결 동안에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커넥션 컨피덴셜리티고, 커넥션 리스 컨피덴셜리티는 UDP 서비스에 있어서 데이터그램마다 비밀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커넥션 리스 컨피덴셜리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티브 필드 컨피덴셜리티는 데이터그램 안에 특정한 필드에 대해서 비밀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래픽 플로우 컨피덴셜리티는 트래픽 플로우 어널리시스를 못하게, 공격에 그런 게 있었죠. 트래픽 어널리시스 하는 공격이 있었는데 그 공격을 할 수 없도록 해주는, 트래픽 분석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트래픽 플로우 컨피덴셜리티가 되겠습니다. 즉 비밀성에 대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완전성에 대한 서비스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봅시다. 완전성은 데이터가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커넥션, 역시 TCP 연결형 서비스에 있어서 만약에 변했으면은 리커버리를 복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복구 없이 이 변했다는 것만, 데이터가 변경되었다는 것만 연결형 서비스에서 알려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연결형 서비스에서 특정한 어떤 필드만 완전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커넥션 리스 인테그리티는 UDP 서비스에서 데이터그램 전체에 대해서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는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커넥션 리스 인테그리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또 커넥션 리스 UDP 서비스에 있어서 데이터그램별로 주어진 어떤 특정한 필드값만 완전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결형 서비스와 비연결형 서비스에서, 즉 TCP와 UDP 서비스에서 완전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non-repudiation 서비스입니다. non-repudiation은 한마디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non-reputation에서 오리진, 데스티네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리진은 자기가 데이터를 보냈으면서 내가 보낸 적이 없다 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것이 non-reputation 오리진이고, 데스티네이션은
데이터를 받았는데, 전달되었는데 나는 데이터를 받지 않았다 라고 우기는 것을 그렇지 않다, 너 받았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Non-Reputation Destination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Availability 서비스, 즉 가용성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가용성. 가용성은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약국의 예를 들었는데 마스크를 파는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약국을 마비를 시켜버리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마스크를 살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어떤 순번을 정한다든지 생년월일을 가지고 언제 누구는 언제 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어베일러빌리티에 대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즉 어베일러빌리티 서비스는 도스와 같은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누가 독점적으로 어떤 서버를 과부하를 야기시켜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막아주는 그런 서비스가 어베일러빌리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지난 시간에 어택,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지난 슬라이드에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공격, 시큐리티 공격에는 메시지를 훔쳐가는 거, 릴리스 오브 메시지, 그 다음에 통신 패턴을 감시하는 거, 트래픽 애널리시스, 그 다음에 머스커레이드, 그 다음에 리플레이, 그 다음에 모디피케이션 오브 메시지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도스, 어베일러빌리티에 대한 공격인 도스, 이러한 타입의 공격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서비스에는 Peer Entity Authentication,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디서 왔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Origin Authentication이 있었고, 그 다음에 Access Control이 있고, 그 다음에 Confidentiality, Traffic Flow Confidentiality, Data Integrity, Non-Reputation, Availability, 이런 서비스들을 오늘 공부를 했죠. 그러면은 가로가 이제 공격들이고 세로가 서비스인데 이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컨피덴셜리티 서비스를 보면은 당연히 릴리스 오브 메시지 콘텐츠, 이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인테그리티 서비스를 보면은 리플레이 어택을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디피케이션 오브 메시지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베일러빌리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은 곧 디나이 오브 서비스를 막을 수가, 공격을 막을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로축이 보안 서비스고 가로축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커니즘, 그 장치를 가로축으로 놓고 보도록 합시다. 장치에는 그 인사이퍼먼트라고 하는 게 이제 암호 장비가 있을 수 있고, 디지털 시그니처라고 하는 전자 서명이 있을 수 있고, 액세스 컨트롤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데이터 인테그리티 하는 장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센티케이션 하는 장치가 있고, 트래픽 패딩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라우팅 트래픽 패딩은 뭔가 이렇게 가짜 데이터를 막 집어넣어서 보내는 겁니다. 트래픽 플로우 어널리시스를 못하게. 그 다음에 라우팅 컨트롤, 아예 경로를 이리저리 바꿔버리는 거. 노트라이제이션, 이거는 노트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공증이라는 뜻인데, 공증을 하면은 나중에 non reputation, 발뺌을 못하겠죠. 노트라이제이션, 공증 서비스 메커니즘,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보안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보안 시스템이 제공하는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이 서비스와 메커니즘의 관계를 보면은 다시 한번 뭘 볼까요? 데이터 인테그리티를 볼까요? 데이터 인테그리티 서비스를 보면은 인사이퍼먼트, 즉 암호화 메커니즘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고, 전자서명에도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인테그리티에도 이런 인테그리티 서비스가 가능한, 그러니까 어떤 장치를, 이런 메커니즘 장치를 이용하면은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지금까지 한 서비스와는 약간 다른 그런 방법인데, 액세스 컨트롤을 하는 일종의 방법인데,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아예 입구에 게이트 키퍼를 달아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갈 때 입구에 이제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는 것을 막는 방법, 즉 패스워드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파이어월처럼 입구에서 웜, 벌레,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입고 가는 사람들에게 열을 잰다든지 이렇게 막는 거죠. 그게 이제 게이트키퍼에서 스크리닝 하는 그런 로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인터널 컨트롤도 하는데, 인터널 컨트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인천공항에서도 막지만은 들어온 사람들,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이 일단 들어왔다 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이제 서울에 중국 사람들이 와 있다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그 중국 사람들을 감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내부 감시, 인터널 컨트롤, 그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안 기술 기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보안 기술 기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는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다루겠지만은 소개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보 암호 기술은 전쟁과 함께 발달해온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은 에니그마,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에니그마 장치입니다. 이 암호화 복호화하는, 즉 암호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암호문을 해독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2차 세계대전의 그 지휘 통신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들이 독일의 그 공격에 대해서 그 암호 명령에 대해서 이제 해독이 이 독일의 그 작전을 먼저 알아채고, 그래서
그걸 방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에니그마 장치에 대한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즉 그 비밀 키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치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비밀리에 시작합니다. 그때 영국의 그 수학자인 그 유명한 그 앨런 튜링이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암호 해독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그것이 중앙에 있는 이 장치입니다. 즉 진공관을 이용해서 이 암호 해독 기계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콜로서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 해독 기계는 1945년경에 그 ENIAC 컴퓨터, 미국에서 만든 ENIAC 컴퓨터가 있는데, 물론 ENIAC 컴퓨터는 이것 또한 2차 세계대전 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대포의 탄도를 계산해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곳에 탄도 계산을 하는데 사용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가 오히려 그 앨런 튜링이 개발한 암호 해독 이 콜로서스가 몇 년이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은 그 ENIAC 컴퓨터가 컴퓨터의 원조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이 개발한 이 콜로서스가 컴퓨터의 이 원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그 독일과 영국의 이 암호에서 지령을 보내고 명령을 보내고 암호를 푸는 풀 수 있도록 하는 그 영화가 이미테이션 게임으로 2014년도에 개봉이 됐는데, 이 영화의 그 주인공이 이 앨런 튜링 역을 맡아서 한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예, 대칭키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왼쪽 파트가 암호화 인크립션 파트고 오른쪽 파트가 디크립션 파트입니다. 즉 암호화를 해서 사이퍼텍스트 형태로 보내고, 그러면 적이 알아볼 수가 없겠죠, 내용을. 그 다음에 그 받는 사람이 받아서 그거를 복호화해서 원래 평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어떤 키가, 비밀 키가 사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와 복호화에 사용되는 키가 동일합니다. 동일 비밀 키입니다. 그래서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와 복호화에 사용되는 키가 같은 키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것을 대칭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 방식을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인크립션은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 될 거고, 디크립션은 대칭키 복호화 알고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에니그마에서도 똑같이 적용한 그러한 방식이고, 그 튜링이 개발한 그 기계는, 콜로서스 기계는, 암호 해독 기계는 뭐를 찾아내는 거냐면은 이 키값, 열쇠 모양으로 생긴 이 비밀 키값을 찾아내는 것이 그 암호화를 푸는 그 콜로서스 기계의 그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칭키 암호화 기술은 1973년도에 IBM에서
DES란 이름으로 개발이 돼서 이게 상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 복호화하는 그 대칭키 알고리즘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 DS 방식이 조금 취약하다고 그렇게 판명이 나서 1998년도에 벨기에에 있는 암호학자 그 빈센트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그 벨기에의 그 루벤 카톨릭 대학교 교수입니다. 지금도 살아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AES 방식이 지금 대칭키 암호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떤 방식이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은 대칭키에 반대되는 비대칭키 기술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비대칭키 기술을 우리가 공개키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개키는 공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개키 시스템. 근데 비밀키를 왜 공개를 하느냐? 예, 그게 의문이 들죠. 그러면 키가 아니지 않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이 공개키 시스템의 원리는 DP, 헬만, 머클이라는 이 세 사람이 이 공개키 기술에 대한 원리를 키 익스체인지라는 그 논문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진에서 보면은 젊었을 때 DP의 모습이 왼쪽 그림 제일 오른쪽, 그 다음에 헬만이 그 중앙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머클, 지금 이게 이제 머클이라는 이름은 블록체인 비트코인에서도 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머클이라는 사람이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현재의 그 DP 모습이고, 오른쪽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헬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DP와 헬만은 원래 이 기술은 머클에 의해서 연구된 것을 기초로 해서 DP와 헬만이 공개키 시스템을 1970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딥헬만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DP와 헬만이 왜 머클을 이름을 안 넣어주느냐, 머클이 기여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학계에서는 그냥 딥헬만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딥헬만 방식을 활용해서 RSA 암호 기술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는 이제 세 사람, 리베스트, 사미르, 그 다음에 아들만, 이 세 사람의 이름의 첫자를 따가지고 공개키 시스템, 공개키 알고리즘을 RSA 알고리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키 시스템의 다른 이름은 RSA 알고리즘이고, RSA는 이 리베스트, 사미르, 어들맨의 약자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개발되었던 원리 기술, 즉 DP 헬만, 머클이 개발한 그 원리 기술을 응용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기술의 개발 발명자 DP 헬만, 머클을 알아야 되고, 응용 기술로서 RSA 암호 기술로서 공개키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헬만은 유대인입니다. 전형적인 유대인이고,
이 사람을 보면은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고 전기 전공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DP는 그 MIT 대학 교수고, 이 사람은 수학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그 2차 대전 때 그 개발한 사람이, 그 암호화기, 복호화기기를 개발한 사람이 튜링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미국 그 컴퓨터 쪽의 유명한 학회인 ACM에서는 해마다 보안 쪽에 상을 수상을 하고 있는데, 그 상 이름이 튜링의 이름을 딴 튜링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그 영예로운 상인데, 이 디피와 헬만 이런 사람들은 이 튜링상을 수상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전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공개키 시스템에 비밀키를 공개를 하느냐, 그러면은 그게 공개를 하면은 어떻게 그게 비밀이 유지되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라 그랬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공개키 시스템은 비대칭키라고 이야기했죠. 즉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와 복호화에 사용되는 키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어떤 랜덤 넘버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키를 만드는데 두 개의 키를 만듭니다. 퍼블릭 키, 즉 공개 키와 프라이빗 키, 개인 키를 만듭니다. 물론 퍼블릭 키와 개인 키는 각각 두 개의 정수 값으로 이루어집니다. 프라이빗 키의 실제 값을 제일 아래에 그 표시를 했는데 엄청나게 크죠. 정수인데 이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비밀키 값이 이렇게 크니까 절대로 해커가 해독을 못하는 겁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크죠. 자, 그러면은 이 예를 들은 이 그림에서는 간략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숫자를 아주 작은 숫자로 그렇게 보고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공개 키는 5와 14 두 개의 정수로 이루어지고, 개인 키는 11과 14 두 개의 정수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개인 키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고, 이건 절대로 남한테 공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퍼블릭 키, 공개 키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 두 개의 키 중에서 개인 키는 내가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공개 키는 누구에게나 공개를 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 공개키 시스템은 이 사실 개인 키와 공개 키를 가지고 공개 키는 공개를 한다. 두 개의 키가 항상 짝으로 이용되지만은 개인 키는 내가 비밀로 보관하고 공개 키는 공개를 해버리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인크립션 알고리즘은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서 모든 메시지를 수학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수학으로 헬로라는 메시지를 정수로 2라고 표현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암호화하는 것이 여기 있는 공개키
5와 14로 이루어진 공개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하는 경우에 예, 암호화하는 경우에 2의 5승 모두 14 해서 모두 계산은 그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나눴을 때 나머지 값 4. 그러면 4가 그 사이퍼 텍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4를 보내면은 이걸 받아 가지고 이 복호화를 하는 쪽에서는 개인 키 11, 14 두 개의 정수를 이용해서 복호 알고리즘은 암호화된 문장 4의 11승 모두 14 이렇게 하면은 원래 문장 2가 도출되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공개키 시스템은 수학을 바탕으로 하죠. 키를 만들 때도 정수를 이용한 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자체도 수학적인 식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고 수학적인 식을 이용해서 복호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키 시스템은 두 가지 면에서 대칭 키와는 완전히 다른데요. 첫째, 키를 대칭 키를 사용하지 않고 비대칭 키로서 공개키와 비밀키를 동시에 사용한다. 그래서 개인 키는 내가 비밀리에 보관하고 공개키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 다음 둘째, 수학을 사용해서 암호화를 하고 수학을 사용해서 복호화를 한다. 예, 이것이 이 과거 대칭 비대칭 키와 대칭 키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계산, 수학적인 계산을 이용해서 암호화하고 엄청난 수학적인 계산을 이용해서 복호하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 컴퓨팅 파워가 상당히 CPU 파워가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계산은 보통 단말로 쓰는 스마트폰이나 그런 곳에서 CPU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해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해시 함수는 위에 있는 고양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어떤 JPEG 파일을 1.21MB를 갖는 JPEG 파일을 해시 함수를 통과를 시키면은 아웃풋 출력 값을 우리가 해시 값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정한 길이의 정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고유한, 그러니까 고양이 그림에 해당하는 고유한 일정한 길이의 MD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시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 걸 볼까요? 인풋이 1000 워드 스쿨 히스토리 에세이라는 이런 문장을 해시 값으로 통과시켜도 일정한 길이의 정수값, 즉 해시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위의 그림 1.21MB 크기의 큰 용량의 데이터도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면은 일정한 길이의 해시 값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문장 같은 이게 몇 바이트인가요? 거의 한 20, 30바이트 정도 되겠네요. 20, 30바이트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면은 동일한 길이의 해시 값이 정수 값이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조금이라도 이
인풋 값이 달라지면은 해시 값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풋 값이 비슷하더라도 한 비트만 차이가 나도 이 해시 값은 엄청나게 다른 그런 해시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해시 값은 이제 전자서명, 그 다음에 암호화폐 채굴 이런 쪽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안을 공부하면서 이 해시 함수의 그 역할, 해시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면 어떤 값을 만든다, 그 해시 값의 성격은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 해시 함수는 블록체인과 즉 비트코인 블록을 생성하는 그 마이닝 작업, 채굴 작업,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그 블록체인 기술, 여기에서 해시 함수가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요. 먼저 위 그림 왼쪽 해시 함수를 봅시다. 어떤 블록에 거래 내역이 이렇게 담기게 됩니다. 여기서는 블록 바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몸체 블록 바디 부분은 tx1, tx2, 즉 거래 1, 거래 2, 거래 3 이와 같은 n개의 거래 내역이 블록 몸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서 해시 값을 만들어서 그것을 블록 헤더의 머클, 아까 그 디펠만 그 방식의 키를 만든 원래 기술을 만든 그 개발자 중에 한 명이 머클이라고 했죠. 머클 해시 값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 내역 정보들을 묶어서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서 그것을 블록 헤더의 머클 루트 해시 값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블록 헤더에는 이 머클 루트 해시 값뿐만 아니고 이전 딴 블록의 해시 값, 그 다음에 난스 값,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임스탬프 값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서 원하는 값을 얻은 것이 블록 해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왼쪽에 머클 해시 값을 얻는 해시 함수는 딱 한 번만 적용하지만은 오른쪽에 블록 해시를 얻는 것은 얻은 해시 값이 아주 작은, 목표로 하는 아주 작은 정수로 이루어진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 넌스 값을 바꿔가면서 계속 해시 함수를 반복해서 아주 작은 값, 목표로 하는 원하는 값을 얻을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채굴 작업, 마이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블록 해시 값이 만들어지면은 그때 이 블록이 생성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이 생성이 되면은 이제 이 블록은 이 앞블록의 블록 해시 값을 블록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보이는 그림처럼 블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블록을 만들고 블록체인을 만들 때 해시 함수가 두 번 이용되는데, 하나는 머클 해시 값을 만들 때, 즉 거래 장부에 대해서 해시 값을 만들 때 그때 해시 함수가 이용되고, 그 다음에 채굴 과정에서 블록 헤드에 대해서 해시를 함수를 적용시켜서 원하는 아주 작은 블록 해시 값을 도출해낼 때 그때 해시 값이 이용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머클 루트 해시는 한 번만 적용하면 되는 거고, 해시 함수를 한 번만 적용하면 되는 거고, 블록 해시 값을 얻기 위한 해싱 작업은, 해시 함수를 적용하는 작업은 원하는 블록 해시 값이 나올 때까지 넌스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해시 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채굴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공개키 시스템은 과거에도 인증은 보통 전자서명을 가지고 인증을 하는데, 인증 외에 그 해시 함수가 많이 이용됐죠. 그래서 인증을 보면은 전자서명을 보면은 개인키, 공개키, 그리고 해시 함수가 많이 이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아래 그림은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왼쪽 파트는 A가 전자서명을 하는 겁니다. 문서에 대해서. 오른쪽 파트는 B가 이 문서를 인증 확인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자서명이 만들어지고 이용되는지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면은, A가 이제 어떤 편지를 쓰겠죠. 문서를 만듭니다. 데이터 파일이 만들어지면은 이것을 해시 함수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서에 대해서 해시 값이 나오겠죠. ASDW23D 뭐 이렇게 표현된 해시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해시 값을 A의 개인키, A만 가지고 있는, 개인키는 절대로 남한테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죠. A가 가지고 있는 공개키로, 공개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게 된 것이, 그것이 전자서명입니다. 즉 문서를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서 나온 해시 값을 개인키를 가지고 전자서명한 것이, 암호한 것이 전자서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A는 그 편지에다가, 데이터 파일에다가 지금 만든 전자서명을 붙여서 이것을 B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B는 이것을 받으면은 편지와 전자서명이 같이 왔죠. 그러면은 편지와 전자서명을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그 전자서명에 대해서 A가 공개한 공개키로 복호화를 합니다. RSA 복호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복호화를 하면은 해시값이 만들어지겠죠. 예, 해시값이 만들어집니다. ASDW23D라는 해시값이 나오겠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호화되어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는 편지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파일에 대해서 똑같은 해시 함수를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해시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B는 전자서명으로부터 복호화한 해시 값하고 지금 받은 편지에서 해시 값을 적용한 해시 값하고 그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만약에 똑같으면은 두 가지가 입증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 편지는 A가 보낸 것이 확실하다 라고 인증을 하는 겁니다.
피어 인증을 하는 거죠. 피어 오센티케이션. 왜? A만이 A의 개인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A가 보낸 게 확실하다는 게 인증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보낸 데이터 파일이 오는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다. 즉 완전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인테그리티 체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해시 값이 비교를 해서 같으면은 인증성, 오센티케이션과 완전성, 인테그리티가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자서명을 통해서 인증성과 완전성이 해결되기 때문에 전자서명이 이용되는 거고, 그 전자서명에는 기술적으로는 개인키, 공개키, RSA 알고리즘, 그 다음에 공개키 알고리즘, 해시 함수, 이것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금 3월 19일 강의를 마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보안 서비스,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그 접근을 막는 액세스 컨트롤하는, 접근 제어를 하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갈 보안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보 암호화 기술의 발달을 가져온 원인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대칭키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비대칭키인 공개키 시스템에 대해서 봤습니다. 공개키 시스템은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해시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해시 함수가 블록체인 기술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키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자서명을 해서 어떻게 인증을 하고 완전성을 체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